안녕하십니까. 생각의 바다, 해양수산 관련해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내용들이 바다만큼은 많지 않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해양수산 관련된 칼럼들을 쓰면서 정리한 책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수채화로 제가 아트페어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4년 전에 제가 이 그림을 구입해가지고 이 책의 표지에 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다시피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1970년대 이 광안리를 자주 가면서 만추에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배가 뒤집힌 그러한 추억이라든지 77년에는 친구와 함께 작은 요트로 광안리에서 이 해운대로 이렇게 향하다가 전복한 캡사이즈 된 그런 경험 또 있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산이 금년산 뒤쪽의 황령상인데, 이 꼭대기에 부산수산대학교 교수를 재직할 당시 아침 6시에 집을 나와가지고 한 8시경에 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조식을 먹으면서 바다는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상념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기에 살펴보자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양 쓰레기 저감. 제가 지금 이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또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2019년에 경남대학교 학보에 실린 어느 김 박사님의 기사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안 사람입니다. 네, 세계 이 플라스틱 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연간 약 한 4억 톤 정도가 이 생산되었는데, 2016년에 이거는 1950년에 비하면 200배의 양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 자연 환경에서 약 500년간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폐기되는 3.1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3.1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회수되지 않는 것, 미회수되는 것,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데 부적절한 매립, 미회수, 부적절한 매립, 그리고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렇게 덤핑, 덤프시키는 투기, 버리는 것, 무단 투기 등으로 플라스틱의 한 1억 톤이 이 자연계에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육지에서 하천 등을 통해 가지고 연간 800만 톤이 최종적으로 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에 의해 가지고 약 한 700여 종의 해양 생물이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TV 뉴스에서 보면은 이 거북이가 이 플라스틱에 이 갇혀 있다든지 배 안에 플라스틱이 나온다든지, 그죠? 그러한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참 끔찍한 그러한 사진들을 뉴스를 통해 가지고 가끔씩 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이분의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칼럼에 의하면은 2016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체내에 섭취하고 있는 이 개체 비율은 바다 거북의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고 바다새의 약 한 90%가 그렇게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이 플라스틱은 이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에서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자외선이라든지 파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점점 작은 입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름이 5mm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유해 물질을 흡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 물질을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흡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수면과 해저 등에 머물다가 생물의 체내로 들어가겠죠. 그것이 푸드 스플라이, 푸드 체인,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이 해양 생태계, 마린 에코시스템이랄까요? 이런 해양 생태계에 퍼지면서 자연 환경에 큰 위협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수산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2019년 자료인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11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그 당시 우리 정부가 2019년 5월 30일에 바다의 날입니까? 5월 30일이? 예, 저도 이 바다의 날에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기 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때의 공적은 해양 분야의 이 대학은 아니면서도 제가 해양수산 모든 이 해양 관련된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술지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내년이 20주년입니다. 해양 비즈니스 학회를 설립해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학술지를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런 학술지 발간에도 이 해양 교육 관련된 단체 해양수산부에서 과연 그런 학술지에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인데 저는 이 전 세계의 해양 관련된 학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학술대회를 코로나로 끝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재정적으로 그것이 충당될 수 있을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5월 30일에 지난 2019년 5월 30일에 이미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해양 플라스틱의 조금 전에 이거 뭡니까? 발생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수거 처리라든지 재활용과 같은 이 전 주기에 걸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근본적인 조치와 실효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5월에 이 열린 바젤 협약, 바젤 협약이라고 있거든요. 바젤 협약. 이건 뭐냐니까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공식 명칭인데, 이 바젤 협약의 제14차 당사국 총회 COP14, COP14 에서 부속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 부속서의 발효 이후에는 상대국의 동의 없이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많이 하거든요. 상대국의 동의 없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선진국들 개도국으로 자국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자원이라는 명목으로 오염된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수출해왔던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참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은 이 바젤 협약의 이 부속서가 대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행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9일, 그 당시 저는 다른 일로 오사카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 G20 정상회의는 그 당시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했겠죠. 에서 뭐가 채택됐느냐? 오사카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오사카 선언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추가 오염을 2050년까지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이 합의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처음으로 해양 쓰레기 감축 시한이 제시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플라스틱의 프로덕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해양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가 뭐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각국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목표 설정을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이 틀의 구축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상회의 등에서 채택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포괄적 해결에 특화하는, 초점을 맞춘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의 체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제협정은 자연계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유출을 근절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두고, 그러고 난 뒤에 세계 각국의 야심찬 이 감축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 목표를 여기 지금 하는 거 똑같은 비전, 미션, 추진과제,
그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뭐 평가 방법을 하더라도 과학적인 평가 방법, 거기에다가 공개적인 평가 방법, 공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양 자원과 관련된 그런 조사를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한 자료를 공개해가지고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후학 세대들, 지금 커나고 있는 석사과정 이상의 그런 후학 세대들이 정확하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과학적인 평가 방법과 실행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의 확립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지금 현재 이분 또 65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강의는 안 하고 본인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해양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만간에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사람이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에 저도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 7년경에 고베 한신 대지진, 그 다음에 일본 동북 지역 후쿠시마입니까? 거기서의 그 쓰나미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특히 태풍이 많이 불 때 이 광안리의 바닷길, 그리고 이 광안리로 해가지고 저기 부산 5, 6도까지 가는 이 해파랑길을 산책을 자주 하고 있는데, 거기 특히 태풍이 불 때 보게 되게 되면 경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일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뭐랄까 해수면의 바다에 뭐 어떤 도서 국가들은 몇 년 뒤에 지금 나라가 지금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할 정도로 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그 해양 생태계가 많이 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해일이라든지 이한류라든지 그러한 것도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양 공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리뉴어블 에너지, 리뉴어블 재생 가능 에너지 해서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한 8년 전에 많은 연구도 이렇게 많이 하고 했죠. 그 당시 이 교육부 연구재단에서 저탄소와 관련한 이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 육상 풍력도 있지만은 이 해상 풍력, 그리고 또 태양광, 그리고 이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조력 발전, 그리고 이 땅의 지하의 열기를 이용한 지열로 인한 이 신재생 에너지 창출하면서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논문도 한두 편 한 10년 전에 썼죠. 그때 그 당시 기억한데, 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했을 때 해상 풍력의 그런 이 리페어 앤드 메인티넌스를 위해 가지고 인근 항만에 이 해상 풍력 지원 이 기지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이 해상 풍력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랄까 바람이 이래 부는 데 있어서 그 해조 바다에 사는 바다 새들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로 날아 들어가다가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 구성된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 해양 공간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 이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이 바닷가에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은 이 해상 풍력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해상 공간과 이 관련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해양수산부에서 이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 상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 획정을 통해서 해양 공간의 갈등을 원한다. 해상 경계가 맞을지 해양 경계가 맞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상 경계 획정.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방안 규제 혁신. 글쎄요,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민간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deregulation 내지는 탈규제를 하겠다 하고 나오는데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7개 산하기관,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4개, 기타 공공기 8개. 언젠가 제가 이거와 관련 이 기관들인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 개씩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를 하고 이곳은 어떻게 채용되는지 하는 것도 채용 정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위원회가 25개인데 절반 이상을 정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지도 제가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 좀 나오죠. 여기 색깔에 따라 가지고 그 관련된 기관들의 업무입니다. 수산물 검역, 방역, 수산물 수출, 수산물 검사, 국제협력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여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 다음 국립해양조사원, 뭐 이러한 국립수산과학원 참 오래됐죠. 이 부산 기장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해양안전심판원 이러한 이 정부의 해수부의 소속기관. 그 다음에 이 해양수산청,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부산, 여수, 그죠? 울산, 그 다음 마산, 그 다음 포항, 동해, 이런 곳에 그 해양수산청. 옛날에는 뭐 그냥 해운항만청이라고 했죠. 수산청. 여기 통합이 되니까 이름도 해양수산청으로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 해양수산부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우리 저 해양수산 관련된 위원회가 이렇게 많구나. 여기 보면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그 다음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저는 여기 이 23번째의 그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그 참여했던 위원은 여기 아마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제가
여러 차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금산업진흥심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종자위원회, 신앙만 건설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업인등 지원위원회, 업체대책심의위원회, 업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업체보험심의회, 참 그 많죠. 그다음에 여성업인 육성정책심의회, 그다음에 연안여객성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 원양산업발전심의위원회. 야, 여기에 지금 한 10명씩만 들어봐도 제가 옛날 그 한번 참석했을 때는 한 15명 정도 되는데 한 15명 정도 하더라도 한 300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그 저 해양 수산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300명 정도는 있다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